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소설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이죠. 유비. 소설 연의 말고 실제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진짜 정체와 진짜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삼국지 선주전. 선주는 성이 유, 이름이 비이고 자는 현덕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주가 유비이죠. 왜 유비를 선주라고 하냐면 삼국지 연의와는 다르게 역사서인 정사삼국지는 조조로부터 이어지는 위나라 그쪽 계통을 정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비가 황제가 나중에 되었지만 황제의 칭호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조조 같은 경우는 황제 대접을 해줍니다. 조조전이라고 안 하고 무제기라고 하죠. 유비가 선주니까 그 아들 유선이 후주가 되는 겁니다. 오나라 선관전 같은 경우는 오주전 이렇게 기술하죠. 정사 계속 보시죠. 유비는 탁군, 탁현 사람이다. 유비가 태어난 탁군이라는 데가 당시 유주, 당대 한나라 기준으로 북동쪽이죠. 장비도 유주 출신이고, 즉 유비는 당대 기준 비교적 변방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포가 유비한테 한 이런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영웅기 유비를 만난 여포 말하길 여포 나는 유비경과 마찬가지로 변경 땅의 사람이요. 그 여포도 북쪽 병주 출신이죠. 여포가 유비 자네나 나나 다 변방 출신 아니겠나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당대 주류층에게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던 여포가 유비 너나 나나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유비가 유씨 한나라의 황실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당대의 주류층이었다, 인싸였다 이런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아웃사이더, 비주류적인 측면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진정한 인싸는 사실 원술 같은 사람들이죠. 영웅기에 원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내 살면서 유비라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소. 그런데 지금 그 유비가 거병하여 나에게 맞서고 있지 않겠소. 이런 말을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어딜 듣도 보도 못한 유비라는 작자가 갑툭튀해서 감히 이 명문가인 나한테 지금 댐비고 있는 거냐 이런 표현이죠. 원술이 유비의 신분을 상당히 깔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유비가 무조건 아웃사이더이기만 했느냐. 정사삼국지 그 다음엔 문제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비는 한나라 황제였던 경제의 아들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이다. 그게 유비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유비가 한나라 유씨 황실의 황족 후손이었다는 건데 이게 사기냐, 출세를 하기 위한 유비의 간교한 혈통 조작이었던 거냐, 아니면 정말로 유비가 황실 후손이었던 거냐. 양쪽 의견이 다 있죠. 과연 뭐가 맞을까? 결론을 내려봅시다. 유비의 혈통 조작극 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초년 시절 가진 게 없었던 유비가 어떻게든 출세를 해보려고 혈통 사기를 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 반론들이 또 있어요. 사실 황족도 충분히 대가 이어지면서 얼마든지 유비 집안처럼 쇠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정사삼국지 그 다음 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수 6년에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현의 육성정오에 봉해졌으나 죄를 지어 후작을 잃고 그로 인해 거기서 일가를 이루었다. 탁현 말씀드린 대로 유비 고향 왜 유비 집안이 몰락해서 탁현에서 그러고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비의 조상 경제라는 황제는 한나라 중에 전한 황제죠. 한나라가 중간에 왕망에 의해 한번 망했다가 광무제라는 황제에 의해 다시 부활하죠. 그게 후한인데 유비가 활약하게 되는 삼국지 시대는 그 후한 말기 시대이기 때문에 사이 기간 간격도 멀고 이 광무제라는 사람도 황제 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면서 공부할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했어요. 이 황제라는 사람들이 워낙 여인들에게서 수많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대가 지속될수록 방계 혈족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거든요. 이 중에서는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방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도 탁현의 유비 집안이 왜 몰락하게 되었나 그 단초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시스템상 황제의 여러 아들 중에 황제가 못된 아들들은 어떤 지역의 왕으로 봉해질 수 있는데 여기 유승 중산정왕처럼 근데 또 그 중산정왕의 아들이 또 여럿 있을 거잖아요. 윗대 황제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중산정왕의 아들 중에 또 왕자리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은 정해져 있고
그 외 아들은 또 자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아들 낳는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하물며 여기 그 유정은 그 죄를 저질러 자기도 박탈당했다라는 거죠. 사실 현 황제 입장에서는 먼 반계의 친척들을 굳이 잘 위해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괜히 걔들 세력 커져봐야 나한테 위험만 들 테니까요. 빈털터리였다는 이유만으로 유비가 사기 조작극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가 명색이 조정에서 공인받은 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사서인데, 그 정사 사서에서 유비는 황족이라고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우기면 그냥 대충 다 맞다고 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삼국지 위초고 중에 하나였던 또 다른 오나라의 황제 손권의 아버지 손견 같은 경우는 정사, 손견전, 손견은 오군, 부추년 사람인데 아마도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의 후손이다. 아마도라고 좀 확실치 않은 듯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한 황실의 후손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 아까의 기술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사 삼국지는 유비를 정통으로 봐주지도 않습니다. 위나라에서 이어진 사마시 진나라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사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비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걸 굳이 옹호해줄 필요가 없는 위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대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사들 상당수가 유비가 황실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비교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보면 나중에 그 장송이 유장에게 유비와 손잡기를 권유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말하는 기록이 나와요. 정사 장송이 익주자사 유장을 설득하며 말했다. 유비는 유장의 종실이고 조주의 깊은 원수입니다. 용병을 잘하는 그를 끌어들여 장로를 치게 하면 능히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장이나 유비나 같은 황족 종실 아니냐, 그러니 손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당대 유력 인사 명사들이 유비를 황족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대라고 혈통사칭에 대해 그렇게 너그럽지만은 않았던 것이, 원소하고 원술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때 원소의 어머니가 원씨 가문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술이 그걸 빌미 삼아 원소 저자는 원씨 가문의 씨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기록이 있어요. 전략, 공손찬의 서신 내용입니다. 제가 또한 매번 후장군 원술의 서신을 받아보면 그가 이르길 원소는 원술의 일족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출신이었던 원소 어머니가 그 원씨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의 씨를 통해 낳은 아들이 원소다. 근데 원소가 원가의 자손인 양 혈통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비난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원소가 그야말로 뚜껑이 열려서 대분노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유전자 감정이 안 되니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유비의 혈통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라이벌, 정적들조차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당대의 정사 역사서가 유비의 혈통을 공인해주고 있고 그 집안 대력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당대 유력 명사들 대부분이 유비의 혈통을 인정했다. 따라서 유비가 혈통 사기극을 펼쳤다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 유비는 한 황실의 후예가 맞다. 다만 엄청난 반개다. 한 이쯤 어디 되겠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이후 유비의 비교적 가까운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사, 유비의 조부 유웅, 부친 유홍은 대대로 주군에서 복무했다. 유비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지역에서 관리를 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유웅은 효령으로 천거되어 관직이 동군 범연의 현령에 이르렀다. 이렇게 할아버지 때에는 어떤 관직이었는지가 나와 있고, 아버지는 복무만 했다고 하지 무슨 관직인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현령이었던 할아버지보다 훨씬 출세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버지 때에 이르러 집안의 관운이 좀 수그러들었는데 거기에 더해 큰 불운으로 유홍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정사, 유비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모친과 함께 신발을 팔고 자리를 엮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이 당시에 관직자를 얻는 건 과거가 없어 철저히 추천제였는데, 조금 관운이 꺾인 데다가 그나마 아버지마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유비는 관직 진출로가 생기기는커녕
당장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신발과 돗자리를 만들어 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관직을 하며 그 봉급으로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호구지책이 있어야 했던 거죠. 이때 당시 형편에 대해서는 자치통감에는 유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현령까지 했었고 유비가 그렇게 심하게 가난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도 있죠. 정사, 유비의 집 남동쪽 모퉁이 울타리 위에는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높이 5장이나 되게 자라났다. 하여 멀리서 보면 무성한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 귀인들이 타는 수레 덮개처럼 보였다. 그래서 근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나무를 괴이하고 범상치 않게 여겼으며 어떤 이는 저 집에서 응당 귀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진춘추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정이라고 아예 콕 특정해서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 집에선 필시 대단한 귀인이 나올 것이다. 괴이한 뽕나무의 정기를 받은 유비. 정사, 유비가 어릴 때 주변 여러 아이들과 함께 나무 아래서 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나는 꼭 이렇게 깃털로 장식된 덮개가 있는 수레에 탈 거야. 그러자 유비의 숙부 유자경이 유비에게 말했다. 너는 허튼 소리 하지 말거라. 네가 우리 가문을 망치겠구나. 어려서부터 유비는 비록 지금은 예전에 비해 집안이 쇠락했어도 반드시 난 엄청난 출세를 할 것이다 라는 포부가 있었다는 거죠. 유비는 15세가 되자 어머니가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에 친척인 유덕연, 요섯 사람 공손찬과 함께 예전에 국왕태수를 지낸 같은 군 출신 노식을 섬기게 되었다. 공손찬과의 인연은 사서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손잡고 같이 노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노식이 후한서를 보면 키가 무려 8척 2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대략 192cm 정도. 당대 기준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장신이죠. 그리고 목소리가 흡사 종이 울리는 것과 같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만 보고는 노식이 힘없고 노쇠한 이미지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골 거대하고 목소리도 우렁찬 대장부였다는 거죠. 이 노식이란 인물이 진짜 인격자이기도 합니다. 후한서 노식은 마융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 마융이 어느 날 여러 미인들을 불러와 제자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식은 잠시도 거기에 눈을 돌리는 틈이 없었으니 이에 마융이 그를 마음으로 예우하게 되었다. 이런 인격자 밑에서 유비는 학문과 인생을 배우게 되죠. 정사, 같이 공부하게 된 친척 유덕연의 부친 유원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유비에게 비용을 대주어 유덕연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 이 친척 유원기라는 사람이 유비가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유원기의 부인이 말하였다. 유원기 부인, 유비 집안과 우리는 그래도 각자 따로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항상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유원기 답하길, 유비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유비는 공손찬과 이때 깊은 교우관계를 맺었다. 공손찬이 나이가 많았으므로 유비가 그를 형으로 섬겼다. 그런데 유비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 반해 개와 말, 음악, 아름다운 옷들을 좋아했다. 유비의 키는 7척 5촌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무릎에 닿았다. 이 정도면 한 172, 3cm 정도 되는 거죠. 당대 기준으로는 큰 편이었을 거고 근데 그것보다 특이한 건 팔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예사롭지 않은 게 눈을 돌려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컸다. 실로 엄청난 귀와 팔과 귀가 왕의 관상인 것인가. 유비는 말수가 매우 적었고 아랫사람에게 잘 대해주며 기쁨이나 노여움을 얼굴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다. 호협들과 교우 맺는 것을 좋아하니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유비를 따랐다. 유비가 그렇게 가난했던 건 아니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또 유원기가 계속 부인에게 혼나면서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다는 것 역시 확실합니다. 대놓고 가난했었다는 자치통감 기록도 그렇고 부유했으면 유원기 부인이 이 지원을 절대 수용을 안 했겠죠. 아니 돈 많은 애를 왜 돈을 줘? 이러면서 다만 말과 아름다운 의복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상당히 호사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났느냐?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신발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었던 걸까? 그게 아니면
이 유언기의 비용으로 명품 옷 사고 말 사고 했던 걸까? 아니 근데 유언기 돈으로 명품 사는 걸 유언기 부인이 마냥 내버려 두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 돈으로 왜 남의 집에 명품을 사게 해? 당신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유언기라도 그건 남편으로서 감당이 안 되죠. 하여 유비의 명품 구매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정사엔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중산의 대상인인 장세명 등은 재산이 누천금이었는데 말 장사하러 탁군을 돌아다니다 유비를 보고는 그를 남다르다 여겨 많은 돈과 재물을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유비는 많은 무리들을 모을 수 있었다. 이 거대 상인이 장사를 위해 탁군에 왔다가 유비를 만나서 갑자기 그에게 막대한 돈을 주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왜 줬을까? 기록에는 그냥 범상치 않아서 돈 줬다라고 너무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유비가 말을 좋아하니 이 대상인에게 현지에서 말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을 좀 주었던 걸까? 아니면 이 유비가 확실히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본인은 돈이 없어도 투자 유치를 하는 능력, 나중에 미축 이런 사람의 엄청난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그런 건도 나오게 되지만 여기도 보면 지금 어린 나이인데 벌써 유원기, 장세명 등 사람들에게 연거푸 투자를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유원기야 친척이니까 그렇다 쳐도 장세명은 아무 인척관계가 아닌데 처음 보는 청년 유비에게 막대한 자금을 그냥 거저 주었다. 약간 로마 그 카이사르, 시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로마의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부자들한테 빚을 엄청나게 당겨서 끌어왔었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벤트 열어주고 자기 인기 관리를 했던 건데 이 카이사르도 유비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았죠. 이게 거지도 잘 입은 거지가 더 잘 얻어먹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숱한 빚을 당겨 썼던 카이사르는 결국 나중에 로마 최고 자리에 오르죠. 카이사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봤으니까 로마 부자들이 돈을 꿔주었던 거고 즉 투자인 거죠. 유비도 카이사르과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큰 인물, 거대 권력자가 될 터이니 나에게 투자하라. 투자 유치 능력. 장세명, 유원기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 유비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한가닥 하는 인물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일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남의 돈으로 공부도, 명품도, 사람도 모으고 하던 유비는 드디어 역사에 자신의 기량을 뽐낼 대격변을 만나게 됩니다. 황건기의, 황건적의 난이라기보다는 정사, 한나라 황제 영제 말기 황건이 봉기하자 주군에서 각각 의병들을 일으켰는데 유비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고 교의, 추정을 쫓아 황건을 토벌하여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유비는 안희연의 현위에 제수되었다. 유비가 자기가 빚으로 끌어오던 뭘 하든 여하튼 자신을 따르는 동생들을 모아서 당시 지역 황건 토벌을 하던 관리하고 합세해서 황건 토벌에 나섰다 이겁니다. 이건 황건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기존 관점은 무조건 황건을 도적대에 취급만 해왔지만 최근의 황건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에 참다 못해 봉기한 민중혁명적 성격이 있다는 관점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 기근이나 이런 게 워낙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잘난 척하는 호족들은 띵까띵까 엄청난 재산 소유하면서 신선 노름하고 있었고 황건을 민중혁명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라면 유비의 이 황건 진압 행위를 배고파서 들고 일어난 민중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출세길을 뚫으려 한 당대 기득권의 옹호로 보는 관점도 생기죠. 근데 이건 조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영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황건이 그래도 너무 도적화해서 심한 난동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 짓밟을 필요가 있었다. 역시 유비는 정의롭다. 이렇게 기존 고정관념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뭐 하나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황건은 정의인가 아니면 황건을 짓밟은 이들이 정의인가 아니면 둘 다 악인가 아니면 둘 다 정의인가. 세상이 이건 악 저건 정의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으면 편한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영웅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역사관만을 배워왔어요. 그걸 조금 각도를 반대쪽으로 살짝 틀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영웅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유비나 조조 같은 영웅이 아니라 유비한테 척살당한 엑스트라, 황건병 1, 황건병 2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을 확률이 훨씬 크죠. 이렇게 유비가
언더그라운드에서 동생들 거느리고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선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전략, 평안사람 유자평은 유비가 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때 장순이 반란을 일으키자 청주에서 토벌하라는 조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장순 토벌에 나서는데 평원을 지날 때 유자평이 유비를 추천하니 유비가 이와 함께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들판에서 적을 만났는데 유비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유비는 상처를 입어 죽은 척을 하였다. 그러자 적들은 유비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떠났고 이후 유비는 수레에 실려와 살아날 수 있었다. 그 뒤에 군공을 세워 안희위에 임명되었다. 유비라는 인물을 우직하다고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기력도 뛰어난 인물이다. 이라여 유비가 드디어 관직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사, 이후 도구가 공적인 일로 유비의 부임지로 찾아오는 일이 생겼다. 이 도구라는 거는 감찰관이죠. 그 공적인 일이었다는 걸 봤을 때 유비를 감사하러 나온 겁니다. 계속 보시죠. 이에 유비가 해당 도구 감찰관을 만나고자 청하였으나 유비, 저 만나서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러나 도구는 만나주질 않았다. 그러자 여기서 유비가 뚜껑이 열립니다. 만남을 거절당하자 유비는 곧바로 도구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도구를 묶고 장 200대를 쳤다. 그리고 끈을 도구의 목에 걸고 그를 말뚝에 묶어둔 채 관직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게 이제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감찰관을 장비가 때린 걸로 나오는데 실상은 지금 유비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장을 무려 200대나 쳤다는 거죠. 장을 맞아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뭐 곤장이라던가 이 장이라는 게 진심으로 치면 정말 한두 대만 맞아도 그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거의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장을 지금 유비가 선수 무려 200대나 쳤다는 거죠. 이렇게 감찰관을 거의 곤죽 상태로 만들어 놓고 관직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게 정사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유비가 터프한 사람이죠. 리얼 터프가이 유비. 흔히들 유비를 덕이 있는 인의군자다 이러는데 지금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인의군자는 고사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전략에는 이걸 조금 더 부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략. 주군에서 조서를 내리니 군공을 세워 장리가 된 자들을 선별하여 출연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감찰관이 온 게 황건을 토벌하면서 그 공으로 새롭게 관리가 된 이들을 유비 같은 사람이죠. 황건 난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관직을 좀 회수하려는 그땐 난이어서 그 공으로 좀 시켜줬는데 이제는 좀 솎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죠. 이에 유비는 자신이 쫓겨날 것으로 의심했다. 유비는 감찰관이 머물고 있는 곳에가 만날 것을 청했는데 감찰관은 병을 칭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유비는 이를 한스럽게 여겨 자신의 치소로 되돌아가서는 거느리는 병졸들을 이끌고 도구가 머무는 곳에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문을 걷어차며 뛰어들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태수의 은밀한 지시를 받아 도구 감찰관을 체포하러 왔다. 이후 도구를 줄로 묶고는 현의 경계까지 끌고 갔다. 그리고 도구를 나무에 메어둔 채 유비는 100여 대를 매질하며 아예 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구가 살려달라고 애걸하자 그를 풀어주고는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르죠? 일단 아까는 200대를 쳤다고 하는데 여기는 100여 대. 다만 여기서는 아예 감찰관을 매질로 사망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찰관이 하도 눈물로 애걸복걸하니까 목숨은 살려주었다. 역시 인의군자. 사망을 시키겠다는 기세로 100여 대 장을 쳤어도 결국 살려는 줬으니까 진정한 인의군자라고 봐야 합니까? 이때 유비가 했던 이 터프한 대응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감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샤바샤바를 시도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이런 매질을 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고 아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당시 분위기가 황건 특채로 관리된 사람들을 전부 쳐내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하도 억울해서 그런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유비를 절대적 인의군자로 묘사한 삼국지 연의 같은 경우는 이 대매질을 장비가 한 것으로 다 장비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그러고 보면 장비가 굉장히 억울한 인물이에요. 이 유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2번으로 해석을 하시죠. 황건 특채로 관리된 것도 나름 정당하게 된 건데 왜 실컷 황건 때는 부려먹기만 하다가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냐. 너무 억울하다. 또 유비가 장순 반란 때는 거의 사망할 뻔도 했잖아요. 사망한 척 아카데미급 연기를 해서 겨우 살아난 건데 그 고생을 해서 된 건데 이제 와서 황건 특채라고 나 유비를 쳐내? 이런. 고생했으니까 하도 이렇게 순간 화를 낸 것도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끝내는 살려준 것이 역시 인이군자의 모습이다. 라고 유비 팬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유비는 일시적으로 낭인이 됩니다. 정사. 그러나 얼마 후 대장군 하진이 도위 관구이를 보내 단양으로 가서 모병하게 했다. 유비가 그와 함께 행동하다가 합의에 이르러 비적대를 만났는데 힘껏 싸워 공을 세우고 하밀현의 현승에 제수되었다. 다시 관직을 버렸으나 그 뒤 다시 고당연의 현의로 갔다가 현령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유비는 동탁이란 인물하고 좀 이렇게 얽히는데요. 영웅기 영제 말년 유비는 일찍이 수도에 있다가 그 뒤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돌아와 무리를 모았다. 이렇게 조조와 인연이 닿게 된 것은 바로 때마침 영제가 붕어하자 천하의 대란이 일었는데 유비 또한 군을 일으키고 동탁을 토벌하는 데 종군했다. 유비 역시 조조 원소 등이 일으켰던 반동탁 연합군에 동생들을 이끌고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정사. 그러나 유비가 이끌던 부대는 적에게 격파당하였다. 그러자 이후 유비는 공손찬에게로 달아났다. 어릴 적 동문 수학했던 친한 형에게로 갑니다. 공손찬은 기꺼이 동문 후배를 도와줍니다. 이에 공손찬은 표를 올려 유비를 별부삼화로 삼게 하였다. 근데 당시 공손찬은 원소하고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손찬이 유비에게 원소하고 싸우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공손찬은 청주자사 전해와 함께 유비에게 기주목 원소를 막도록 했다. 이때 이렇게 공손찬 휘하 대원소 라인에 투입되면서 유비가 만나게 된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자룡이었죠. 정사 조운전 공손찬이 유비를 보내 전해를 도와 원소를 막게 하니 조운이 이에 같이 가서 유비를 위해 기병을 지휘했다. 공손찬 밑에서 일하고 있던 조자룡이 기병 대장으로 유비와 함께 싸웠다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친해지죠. 하지만 일단은 헤어집니다. 조운 별전 조운은 형이 죽자 공손찬에게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이 그 상사로 인한 휴가를 낸 것 같은 형태이지만 유비는 조자룡의 마음을 알았죠. 죽은 공손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는 것이라는 걸. 유비는 그러나 조자룡이 다신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떠나가는 조운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애틋하게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조운이 유비에게 말했다. 저는 결코 덕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의 인연이었지만 유비라는 사람이 보여준 덕을 역시 군자인 조자룡이 잊지 않겠다. 우리 인연 버리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리하여 조자룡의 말대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대원소 라인에 투입된 유비는 여기서는 곧잘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유비가 여기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자 잠시 평원령을 맡고 이후 평원상을 겸했다. 하지만 출세길이 조금 이렇게 풀리려고 하자 역시 시기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정사. 그런데 군민인 유평이 평소 유비를 깔보며 유비 아래에 있는 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하여 유평은 자객을 보내어 유비를 찔러 없애도록 지시했다. 실제 기록된 것 이상의 뭔가 인연이 있겠죠. 이 유평하고 유비하고. 그냥 이 기록은 유평이 내가 왜 저 유비 같은 인간 밑에서 있어야 해? 야, 찔러. 이랬다는 건데 이건 너무 축약한 것일 거고요. 평원상 자리를 유평이 유비가 없으면 내가 먹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 여튼 이렇게 해서 유비가 난데없이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사. 그런데 유평이 보낸 자객이 유비에게 이르렀으나 차마 유비를 찌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유비에게 모든 일의 내막을 털어놓고는 그냥 떠나버렸다. 유비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은 것이 이와 같았다. 근데 이건 다른 기록에는 좀 더 다른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서 유평이 자신이 거느리는 객으로 하여금 유비를 찌르게 하였는데
그리하여 그 객이 유비를 찌르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유비는 그 내막을 모르고 찾아온 자객을 몹시도 후대하였다. 그러자 그 자객이 모든 일을 털어놓고 그냥 돌아갔다. 그 유비가 너무 자신을 잘 예의 있게 후하게 잘 대접해줘서 감동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객이 당연히 유평에게 돈 같은 대가를 받았겠죠. 이런 위험한 일을 대가를 받고 수행했다는 것은 이 자객이 당연히 당시 상황이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고, 주변으로부터 크게 대접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평이 시킨 걸 텐데, 그런데 이 유비라는 사람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설사 잘 나가거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잘 대해준다. 자객 입장에선 그러한 나이인데 너무 예의를 갖춰주고 잘해준다. 이러니까 이 자객이 감동을 받은 거죠. 만일 유비가 거만한 사람이어서 이 얼핏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자객이 찾아왔을 때 너 뭐야? 뭔 용건으로 찾아온 거야? 너 뭐 부탁하려고 찾아온 거지? 이런 식으로 대했으면 유비가 거기서 유비의 삶이 그냥 끝났었겠죠. 나중에도 유비가 진짜 숱한 생명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걸 운이 좋았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비를 살아남게 해준,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게 해준 가장 큰 능력은 겸손,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의를 갖춰주고 자존심을 대우해주는 그런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아까 그 감찰관은 왜 이렇게 200대나 사망시킬 기세로 장을 쳐댄 거냐. 약간 유비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힘이나 권위, 지위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용감하게 반발하고, 그러나 반대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동생 등등에게는 너무나 겸허하고 따뜻하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즉 대부분 비겁한 사람들은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데 유비는 반대로 강자한테 강하게 나가고 약자한텐 약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천상 리더. 남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남을 잘 따르는 팔로워로서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리더와 팔로워 두 개의 능력을 한 사람이 동시에 완벽하게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죠. 타고나길 팔로워로 태어난 사람이 리더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고, 반대로 리더인데 남의 밑에서 팔로워를 하려고 하면 역시 계속 부딪히고 무시당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느 쪽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생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 유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한때 남의 밑에 굴종할 때가 있어도 결국 리더의 꿈을 포기하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높은 지위에 누구 뭐 감사 등등 떴다 그러면 그냥 후덜덜 떨기만 하잖아요. 근데 유비는 이런 식으로 조직 생활할 바엔 안 해. 그렇게 쫄기는커녕 200대 장치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아 정확하게 떠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그 가는 길에 어떠한 부담과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서, 이때 유비 관할 지역 신민들이 굶주리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노략질을 하고 사납게 굴었다. 그러자 유비는 밖으로는 도둑질을 막고 안으로는 재물을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병졸 중에 한참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필히 자신과 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유비 자신과 같은 그릇으로 늘 음식을 먹게 해주었으며 사람을 가리거나 고르는 일이 일절 없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유비에게 귀부했다. 유비는 사람을 신분 지위의 높낮이로 나누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대단한 거죠. 숱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유비라는 인물의 매력, 대체 그 신비한 정체가 무엇이냐. 심지어는 알거지 같던 시절에도 그 매력이 사람을 막 끌어당겼는데 이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유비는 사람을 나누거나 고르지 않는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준다. 내가 누리는 것은 반드시 너도 누리게 해준다. 밥그릇 하나까지도. 정사, 이후 원소가 공손찬에게 공격을 가하자 유비는 전해와 함께 동쪽으로 가서 재해주둔했다. 근데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조조가 서주를 정벌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서주목 도겸은 사자를 전해에게 보내 위급함을 고했다. 이에 전해는 유비와 함께 도겸을 구원했다. 이때 유비는 스스로 군사 1000여 명과 유주, 오환의 호인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한
굶주린 백성 수천 명을 얻었다. 유비가 오한 같은 타민족은 물론 여러 근처 굶주린 백성들이 따르는 존재였다는 거죠. 서주에 유비가 도착하자 도겸은 단양병 4천을 유비에게 보태어 주었다. 이 도겸의 고향이 단양이에요. 자신의 최직속 부대 중 4천을 떼어서 유비에게 지휘하라고 준 거죠. 그러자 유비는 마침내 전해를 떠나 도겸에게로 귀부했다. 공손찬과 전해의 그늘을 떠나 도겸에게로 옮겨간 거죠. 일종의 이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친한 형이긴 하지만 공손찬보다는 도겸이 나를 더 크게 인정해준다 이렇게 느낀 것이겠죠. 이렇게 도겸의 직속 부대도 할당받은 유비는 서주 도겸에게로 밀려드는 조조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정사 조조가 순욱, 정욱 등에게 견성을 지키게 하고 도겸을 정벌하여 공략한 땅이 서주 동해군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담현을 지나는데 도겸의 장수 조표가 유비와 함께 조조를 요격했다. 조조와 유비의 정면 승부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승부는 그러나 조조가 이를 격파했다. 여기선 조조가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비를 물리치고 나서 바로 그 문제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표, 유비의 요격군을 격파한 후 조조는 마침내 양분현을 함락시키고 그의 지나가는 길에 잔륙한 곳이 많았다. 이 부분에 정사삼국지의 배송지가 주석을 단 선성이라는 역사가의 코멘트가 있어요. 무릇 죄악을 정벌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온 아름다운 법도이다. 그러나 도겸의 죄로 인해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조조가 잔륙한 것은 과오라 할 수 있다. 그 조조로 인해 서주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건데요. 근데 조조가 이 일에 대한 업보를 한번 호되게 치르죠. 이후 조조는 내부에서 배신한 태수 장막과 진궁 그리고 그들이 끌어들인 여포로 인해 본거지를 털리는 생명의 대위기를 한번 겪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극복을 하고 이렇게 조조가 본거지를 털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서주의 도겸. 이후 도겸은 표를 올려 유비를 예주자사로 삼고 소패에 주둔하게 했다. 근데 행복은 길지 않아서 도겸은 곧 병이 깊어지게 되어 별가 미축에게 말했다. 드디어 등장하죠. 서주의 초거대 재벌 미축. 거느리던 하인만 1만 명이었다는 당대 슈퍼거부. 도겸, 유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이 서주를 안정시킬 수 없소. 결국 도겸이 세상을 뜨자 미축이 주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비를 영접하러 갔다. 그 미축이 도겸 뒤를 이어 서주목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러 간 거죠. 이렇게 서주의 후임 자사가 된 건 물론 도겸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미축을 위시한 당대 서주 거부 호족들이 유비를 지지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유비는 미축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하비의 진등이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등, 지금 한나라 황실이 쇠퇴하고 천하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공을 세우시고 대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서주는 몹시 풍요롭고 호구가 100만에 이르는 곳입니다. 의를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으나 부디 뜻을 굽혀 서주목 자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집 있는 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처에 원술이 가까이 있소. 그는 4세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고 많은 세력들이 그에게 귀부하고 있어. 원술이라면 가히 서주를 맡길만 하오. 그러자 진등이 말했다. 원술 같은 교만한 자는 이 난리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되질 못합니다. 지금 사군 유비님을 위해 병력 10만을 모으려 하니 가히 앞으로 그 공을 역사에 남길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군 유비님께서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진등도 유비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해상 공룡도 말했다. 원술 따위가 어찌 나라를 위해 집안의 사사로운 이익을 저버릴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원가는 너무나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간 옛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꺼내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원술로는 도저히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에 결국 유비가 서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서주목이 되어서 드디어 유력한 세력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 유비. 근데 이렇게 드디어 출세를 하게 된 유비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이 이전에 빈집털이로 조조랑 한판 거하게 붙었다가 조조를 거의 생명의 위기까지 밀어붙였지만 끝내 부활한 조조에게 패하고 갈 곳 없는 상황에서 유비에게 의탁을 하러 온 거죠.
처음에 여포가 의탁하러 왔을 때 유비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유비의 생을 아주 뒤흔들게 해 되죠. 지금 유비가 원수라고 주변 호족들 지지 경쟁에서 좀 이겨서 서주를 차지한 듯한 그런 형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후 원술이 유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분노한 원술이 유비를 아예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유비와 원술은 이에 한 달 넘게 서로 대치했다. 이렇게 강적 원수라고 맞서고 있는데 그 의탁을 받아들여줬던 여포 발로 대난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유비와 여포 간의 처절한 승부. 그 유비와 여포 대결은 제가 예전에 여포 시리즈 할 때 한번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우상단 카드가 그 영상인데요. 지금 이 유비 일대기하고도 이어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안 보신 분은 해당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지는 유비 일대기 나오게 되는 시리즈를 감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상단 카드 그게 사실상 유비 일대기 2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그걸 보신 분은 또 그 영상 이후 이어지는 유비 영상으로 그걸 만들어서 찾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제 3편이 되겠죠.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